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죠. 매도 우위의 시장이다. 그리고 집값 하락도 시작됐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막 기사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매년 연말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조만간 시작되는 그 정도죠. 이제 점점 더 추워질 거고, 이제 패딩 꺼내야 되고, 눈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연말인데, 이 연말에는 보통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내년도 집값 전망, 그리고 2000땡땡년 대예측,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전문가, 뭐 팔인에게 묻는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 시장, 이 신문을 장식을 하고, 그리고 뭐 연말에 뭐 무슨 뭐 성과급 뭐 어떻게 얘기하고, 뭐 내년에는 뭐 어떻게 뭐 정치가 뭐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얘기들 보통 하죠. 거기다가 요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자전거래 전수조사, 뭐 투기 의심 사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한 여름인가? 여름에 어떤 정책 분석하면서 아마 연말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10월, 11월, 12월 기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거 꼭 나와. 투기 의심 사례 발견해가지고 국세청에 통보했음.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자전거래 의심 사례를 발견해서 뭐 통보했음. 뭐 지금 뭐 3만 명 전수조사했음.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 사례야. 그래서 통보했는데 뭔가 결과는 잘 안 나와. 그게 좀 답답하죠. 자전거래도 막 수만 명이 하고 수십만 명이 한다는데 다 의심 사례들은 많은데 막 그렇다고 막 이 막 다 진짜 구속되고 막 제가 우리 형 같았으면은 이런 애들 다 잡아가지고 다 포토라인에 세울 것 같은데 잘 안 나와요. 어쨌든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이 12월은 좀 조용한 달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12월은 거의 노는 달이죠. 일도 잘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12월은 부동산에서는 약간은 좀 비수기 느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은행 있죠. 은행도 이 마무리를 해야 돼요. 1년 총 결산도 하고 그리고 뭐 대출 한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대부분 다 실적을 또 채웠기 때문에 슬슬 뭐 정리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고 이 매수하려는 사람, 매도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추워.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영하 막 5도 내려가고 영하 10도 내려가는데 솔직히 임장이 되냐고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해도 최소한 뭐 부동산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보 그냥 너무 춥다 가지 말자. 연말이기도 하고 여행도 한번 가고 아니면 뭐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지. 그러니까 주말이 바빠. 대부분 다 주말이 막 바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12월은 사실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는 달이에요. 넘어가는 달. 그러다가 언제 다시 시작되냐면은 이 새학기가 시작되는 1, 2월 요때 한번 좀 다시 한번 약간 불이 붙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년도 학교도 막 정해지고 뭐 학원 따라서 막 사람들도 막 이동하고 뭐 요 3월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이사철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잠깐 쉬는 타임이 지금인 거죠. 근데 올해 연말에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 개의 단어인데 대출 규제, 그리고 하락 신호, 그리고 매도 우위.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뭔가 단어들이 무섭죠. 9월에 갑작스럽게 그 발표한 대출 규제 있죠. 이게 사실은 엄청 컸어요.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 형이 다 풀어줘가지고 이제 대출이 다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때 되게 큰일이었습니다. 사람들 막 울면서 막 청원하고 뭐 그 어디 막 새마을금고 신협 앞에 줄 서가지고 아침부터 막 5명한테 빌려주는데 막 몇백 명씩 줄 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게 고작 2달 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금 5대 은행의 대출 여력은 13조 정도 된다. 신용대출 주담대가 숨통이 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정부에서 야 이거 내가 너무 꽉 조였네, 좀 풀어줘야겠다 해서 전세 뭐 그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원래 되게 타이트했어요. 뭐 5조밖에 안 남았다, 이제 큰일 났다 막 했는데 아니다. 최소 7조고 많으면 13조 정도 남았으니까 넉넉하다라고 좀 돈이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대출 규제계 어찌 보면은 좀 약간 원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NH가 그때 7% 빌려주면서 막 공격적으로 갔었잖아요. 이 7월에 7%를 넘기면서 야, 너 6으로 막을 했는데 왜 7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 이 발단이 됐죠. 형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문을 닫으면서 이게 시작이 됐었는데 이 농협도 다시 대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농협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비율을 낮춰갔어요. 7.29, 7.07. 그리고 최근에는 6% 후반까지 내려왔대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대출 풀린 이유는 뭐죠? 간단하죠.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이 전세 대출, 그리고 중도금 대출, 뭐 잔금 대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다 무주택자인데 아니 왜 무주택자를 규제하냐? 집 사는 거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이쪽이 여론이 너무 싸늘했기 때문에 우선은 풀어줬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조인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꽉 한 번 더 조이겠지만 우선 연말은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또 하나의 소식이 있죠. 안 좋다면 안 좋은 소식인데 이겁니다. 자, 주담대가 뭐 연 6% 시대가 열린다 하면서 막 엄청 겁나는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자가 6%야. 그리고 빚내 가지고 집 산 영끌 비투족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그 기사의 이 핵심을 보면은 이거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로 0점대 금리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영끌 비투족들은 큰일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작년에 0.5%였어요. 작년에는 기준금리가 0.5였는데 그때 한 2.5, 뭐 3.5, 뭐 이렇게 받았어요. 다들 대충 3% 안팎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상하게 지금 금리가 1%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0.5가 됐는데 금리는 근데 3%씩 늘었어. 이상하잖아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 기준금리가 0.5가 올라가면은 대출금리도 0.5만 올라가야 되는데 3씩 올라가. 그래서 지금은 6%라는 거예요. 작년에 3에 받던 대출을 지금 6에 받아야 돼. 자, 그 이유는 뭐죠? 우리 형들이 대출 규제를 하는데 갑자기 막아버렸잖아요. 갑자기 돈을 그냥 딱 막아버린 거예요. 저 내일 돈 빌리러 갑니다 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 저희 폐업했는데요. 이래버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큰일 나니까 제발 돈 빌려주세요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은행 돈 가지고 있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형이 빌려주지 말래. 형이 빌려주지 말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뻔한데 돈 빌리러 막 앞에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줄을 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자 조금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빌려줄게요 라고 하면서 이 배짱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5, 6까지 막 달린 거예요. 뭐 방법은 간단했죠. 우대금리 같은 거 없앴어요. 어차피 이런 거 안 해도 빌리니까 어떻게든 더 마진을 많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3에서 6으로 가는 거지.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영끌족들은 큰일 난 거 아닌가? 이 영끌이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뭐 집을 산 사람인데 어쨌든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큰일 난 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큰일 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근데 과거 대출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과거 대출과 신규 대출은 좀 다르다. 왜 그러냐면 이 코픽스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의 기준금리인데 여기에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해서 아마 옛날에 다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코픽스 플러스 뭐 1.28%가 뭐 당신의 금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변동금리 할 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코픽스라는 거에 따라서 금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2020년대만 해도 1.57 정도였단 말이죠. 요쯤. 근데 이게 저금리,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로 가면서 막 내려가서 1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요즘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변동금리로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막 내려갔던 효과를 받았죠. 그런데 반대로 고정금리로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고정금리는 오히려 이게 금리가 내려갈 때 나는 계속 여기를 유지하니까 안 내도 될 이자를 더 냈던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50%가 뭘까요? 202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했어요. 그래도. 왜냐면 그때 뭐 금리 올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이럴 때 돈 빌린 분들은 반이 고정금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저금리 시대 때 억울한 거예요. 자, 억울한 구간이 어디죠? 여기죠. 아니 우리가 뭐 코로나 터질 줄 알았냐고. 갑자기 금리가 내려가니까. 아니 나는 금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고정을 받았는데 근데 내려가 버려. 그런데 나는 계속 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억울한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좀 올라가지고 이제 덜 억울한 구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동안 낸 이자는 뭐 날라간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반대로 장점이 있어요. 뭐냐? 플러스 5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25년까지는 뭐 크게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해도 난 앞으로 고정금리로 4년 정도 더 남았는데 3년 정도 더 남았는데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고정금리가 있는데 영끌족들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와 상관없는 고정금리가 절반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낼만 하니까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분들이 무조건 다 큰일 난 거는 아닐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이제 새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연말에 잔금을 내야 되는 분들. 연말에 잔금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무조건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은행에서 지금 5%, 막 5.5 막 이렇게 부르니까 어떡하냐. 근데 안 빌릴 수는 없고. 근데 이거 빌리면 거기서부터 계속 가격이 그 고정돼서 이제 변동되기 시작하니까 비싸게 빌리면 계속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실 내년에 빌리는 게 좋기는 좋죠. 왜냐면 내년 되면 다시 모든 게 리셋이 되고 은행들이 다시 우대 금리를 또 주면서 금리가 다시 좀 조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대출 받는 거를 추천하지만 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에 대출 받는 분들이 좀 고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대출 시장이 조금 숨통은 트였는데 사실 연초에 다시 얼어붙는다라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저번에 가계대출 규제안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대출도 분할 상환한다. 이거 네, 전세대출도 이제 원금을 갚으라는 거예요, 매달. 그리고 총량 규제 4%, 올해는 6%였는데 내년에는 4%로 하니까 올해 금액 수준이 아니겠느냐 정도일 것 같아요. 늘어나는 양만 보면. 그러면 내년도 연말에 또 다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총량 규제가 또 시작되고요. 그리고 개인별 DSR 강화, 소득을 따져가지고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뭐 계획돼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내년이 된다고 해서 대출이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금리는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대출이 나오냐 이것도 사실 걱정이고 그리고 뭐 금리가 뭐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사실 걱정이죠. 내년에 금리 인상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뭐 6%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7%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들 걱정이에요. 그럼 걱정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세가 짙어진 서울이다 해서 지금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고 지금 상승세도 둔화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갑자기 탕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대출이 안 나와 하면서 막 지금 뭐 허둥지둥 했단 말이죠. 한 달 정도를.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집을 사야 되나? 라고 하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기사들도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고 금리 인상된다고 막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이거 최소한 지금 조정은 올 것 같다. 조정은 좀 올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사실 사기도 조금 뭐하고 반대로 팔기도 조금 뭐한 분위기로 지금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갑자기 터지면서
사람들이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였죠.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급하다고 보기가 좀 뭐한 게 내년 6월 전에는 사실 팔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몇 년간 반복돼 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이 종부세 때문에 부담된다 이런 분들이 지금 집을 파는데 그분들이 다 5월까지 판다 이런 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6월부터 종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5월 전엔 팔아야 돼 라고 하는데 아직 5월은 조금 멀리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집을 이사 가는 분들 빼고는. 그리고 반대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도 지금 막 불안불안하고 금리가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도 약간 힘든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집값은 지금 확실한 안정세다. 그래서 조심해라. 2013년에 하우스 푸어 시절이 있었다. 그때를 상기해야 된다. 라고 이제 걱정을 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 동생들을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 10년 전에 하우스 푸어가 있었는데 그걸 벌써 까먹었느냐. 지금 집값이 충분히 안정돼 가고 있고 그리고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좋겠다. 괜히 샀다가 하우스 푸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국토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또 다른 형이요. 이쪽도 큰 형님이죠.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속단하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내가 대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잠깐 주춤한 거다. 주춤한 거지. 이게 지금 하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이 지금 뭐 없기 때문에 이 집값이 안정된다라고 보기는 좀 속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 좀 입장을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형이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 지금 혼란스럽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이 국토부 장관은 지금 이제 하향 안정세라고 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하락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둘 다 근데 좀 약간 권위자잖아요. 둘 다. 한국은행 총재 말을 안 믿기도 좀 뭐하고 국토부 장관 말을 안 믿기도 좀 뭐한데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냐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동생들 얘기인데 결론은 지금 2022년은 정말 변수가 많거든요. 진짜 변수가 많아서 사실 예측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변수라는 건 변하기 마련이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죠. 그리고 지방 선거도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를 내년 초부터 얼마나 세게 할지 하긴 할지 하면 얼마나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겠다만 있지 얼마나 할지가 지금 아직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올지도 사실 지금 다들 추측만 할 뿐이죠. 그리고 이 대선 지선은 곧 정책의 변화로 오는데 정책이 더 세지든지 정책이 더 약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는 갈 거란 말이죠. 이대로는 안 가니까. 그러면 변수가 진짜 많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아마 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좀 하려고는 할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정부라면은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초반부터 하겠다. 왜냐면 올해 한번 시끄러웠으니까 1월부터 강력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가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선거도 있고 하니까 집값 올라간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더 안 해주는 정책이죠. 그 차주별 DSR 요게 더 내년도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저가 주택들의 인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거는 거의 뭐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 살아요. 아니면 내가 경기도쯤에 살아. 이렇게 도너트처럼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에요. S. 그럼 서울의 주변에 저가주택이 어딨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가주택은 이쪽은 아닌데. 맞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 비싸잖아요. 이쪽도 좀 비싸. 맞죠? 여기도 좀 비싸. 여기가 조금 싼데 여기가 조금 싸죠. 그리고 이쪽도
조금 쌌었는데 요즘에 좀 안 싼 것 같은데 요즘에 얘도 만만한 금액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 조금 좀 싸죠. 이쪽들 좀 싸. 여기도 이쪽 남쪽도 요즘에 좀 강해. 맞죠? 그러니까 이쯤 뭔가 몇 군데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저가주택이 어디 있더라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 쪽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대출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죠. 내년 되면 이제 전세를 분할 상환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전세 대출을 받고 실제로 이제 첫 달부터 바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이게 월세랑 다른 게 뭐냐. 내가 좀 이자 좀 아껴보려고.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전세자금 대출인데, 뭐 월세보다 오히려 사실 나간 돈은 더 커요.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원금을 갚으려니까, 야, 이거 월세보다 오히려 돈이 더 나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야, 이거 전세가 오히려 또 불리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자, 거기다가 지금 3중 가격 있죠? 전세가 지금 3중 가격인데, 지금 5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그 중간 어딘가 한 7억쯤에 합의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개의 가격이 있는데, 이게 다음 정권의 지금 최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부가 뭐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누가 됐든 정권은 이게 어찌됐든 정부는 바뀌는 건데, 야, 시작하자마자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쉽지 않거든요. 내년도 아마 여름 지나고 나서 아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 이거 해결 쉽지 않은 건데 시작하자마자 해결하래. 그래서 지금 이게 취임을 하고 나면은 바로 전세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실 뭐 다 후보들마다 각각의 생각은 있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뚜껑이 지금 이렇게 막 끓고 있거든요.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 냄비가. 그래서 이 냄비 뚜껑을 지금 여기다 돌을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터지려고 그래. 그러면 돌을 하나 더 얹을까?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는 전세 대책부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시작은 이거일 것 같고 아니면 뭐 대출 규제. 그러니까 하여간 부동산이 1번이다. 아마 취임사에 부동산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뭐 2%밖에 부과가 안 되니까 국민의 98%는 상관없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 종부세 논란도 이 다음 정권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더 하거든요. 이 대통령 취임이 5월 9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5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는데 종부세 기준은 5월 말이거든요. 이때까지 집을 팔면 종부세를 안 내고 6월 1일이 되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 큰 세금이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아마 당선되고 이 아마 그 인수위 때부터 종부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마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종부세를 뭐 더 올리자든지 아니면 종부세를 없애자든지 뭘진 몰라도 어쨌든 종부세도 아마 3월부터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이 역대 최저인 22년, 23년은 지금 뭐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짓고 있어야지 뭐 22년에 공급이 되든 23년에 공급이 되는데 현재는 뭐 서울에 뭐 아파트가 공급되는 거는 지금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지금 골치 아픈 변수가 되죠. 근데 이거를 사실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여요. 지금 뭐 집을 어디서 뭐 뚝딱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공급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떻게 최대한 해결할 것이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세가 꺾였다, 뭐 안정세다, 뭐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안정세가 됐다라고 보이지는 좀 않고 이 상승이 이렇게 가는 거를 어떻게 늦출 거냐.
이렇게 좀 늦출 거냐라고 요거를 하는 게 아마 내년도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상승세가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꺾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뭐 집을 사라,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 집을 사라고 해도 이분들이 싫어하고 왜 집값 올리는 얘기 하냐라고 싫어하시고 또 집을 사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해. 이 유주택자, 무주택자는 정말 이 50대 50 싸움이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지 약간만 이렇게 편을 들어도 욕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싶으시면은 부동산 유튜브 하시면 돼. 그러면은 욕을 정말 꾸준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5대5 싸움이다. 그래서 살 사람들은 사겠죠, 결국에.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필요한 거니까. 살 사람들은 살 거고, 안 살 분들은 어차피 안 사기 때문에 이거는 다 본인들이 이미 마음속에 결정은 다 했어요, 사실. 마음속에 결정은 다 해놓고 내가 결정한 거를 지지해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사고 싶은 사람은 사라는 사람 것만 듣고 안 사고 싶어. 나는 안 사. 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집 사지 말라는 사람 것만 들어요. 그래야지 사실 기분이 좋고 내가 결정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다 본인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2018년도 겨울의 추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 겨울, 3년 전이죠. 2018년도 9.13 대책이라는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책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되게 큰 건 중에 하나가 9.13 대책입니다. 이때 종부세를 확 올렸어요. 종부세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LTV 제한을 또 확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이제 대출 받지 마라고 했던 게 20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게 이때 2018년도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뭐야? 이제 2주택이 되면은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고?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원래는 그래도 한 60%, 70%도 받을 수 있는데 뭐 40%, 뭐 20%, 뭐 30% 이렇게 해준다고? 야 이거 이제 어떻게 사냐? 라고 하면서 진짜 충격이었어요, 시장에. 그리고 규제 지역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가 막 늘어나. 그리고 임대사업자들 너네 안 되겠다면서 사실상 폐지. 거의 그냥 껍데기만 있는 수준이지 임대사업자를 지금 더 등록하게 되면은 너는 거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라는 식으로 사실상 실익을 없게 만들어 놨던 게 2018년 9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대출도 안 나와. 규제 지역은 더 늘어났어. 대출은 더 안 나온대. 종부세는 더 늘어난다고 그래. 임대사업자 할 수도 없어. 그리고 1주택자들도 장특공 혜택을 감소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 진짜로 네가 1주택자면 실거주도 하고 오래 보유해가지고 그래서 네 집에서 살아. 가지고만 있으면서 뭐 딴 데 살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실거주를 좀 권장하고 뭐 이랬다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집을 샀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게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게 뭐? 이런 느낌인데 이때는 엄청났다고. 이때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드디어 집값이 잡힌다 라는 영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2018년도 그 겨울, 가을 겨울에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야, 이거 진짜 세다. 센 거예요.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주인들은 진짜 불안했어요. 이때 2018년도 하반기 때 되게 불안했어요. 겨울 때. 그래서 2018년도 겨울, 2019년도 초 그 넘어가는 겨울 있죠. 그때 로얄동 로얄층들이 매물로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를 가면은 되게 괜찮은 동, 괜찮은 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데들은 보통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 분들이 대부분 더 로얄동 로얄층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주택자들도 팔기 시작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막 걱정이 막 되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에이 뭐 그때 그랬나라고 하지만 이 2018년도 요때까지 이렇게 폭등을 했죠. 1년간.
막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19년도는 크게 많이 안 올랐어요. 이때 약간 주춤했거든요. 이때가 전세도 안 오르고 집값도 주춤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하반기 때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반기 때. 요 상반기 때는 요 9.13 대책 때문에 이 집값이 막 흔들흔들 할 때였어요. 흔들흔들. 네. 그래서 이때 집을 판 분들도 많고 반대로 판 분이 많다면 누군가 또 샀겠지만 다들 불안해하면서 샀다가 지금 이렇게 갔죠. 그래서 지금이 2018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2018년도인가? 그러면 하락의 시작인가?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2018년도니까 다시 올라가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그 변수? 변수는 아니고 어찌 보면 지금 이게 그 어떤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 드디어 이제 이 상승장의 종지부를 찍는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드디어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결론은 조만간 나지 않을까. 내년에 이제 선거들이 3월, 6월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방향성은 뭐 올라가든지 가운데로 가든지 내려가든지 명확하게 갈릴 것 같고요. 반대로 집을 사야겠는데? 라는 분이라면은 지금이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불안해 하니까. 불안하지 않으면 사실 못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는 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다려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